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연말이라서 세금 관련해서 연말정산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상속세 문제도 좀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유명한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는데 이분이 특히 자영업자분들 수도 없이 상담하면서 망하는 자영업의 특징 말씀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관심 많습니다. 자,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시죠? 네. 네. 여기저기 저 유튜브에 나오시는 거 봤어요. 네. 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시게 해주셔서 정말 아유, 큰 도움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네. 일단 세무사가 큰 도움이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더 열심히 내년에는 연말정산부터 여쭤볼게요. 네, 예.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중에 과거에는 한 40~50%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소득세 안 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좀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거의 2015년도부터 거의 매년 1~2%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는 국세 통계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전 뭐 기재부랑 국토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24년도, 3년도였던 것 같아요. 2천만 명 정도의 이제 근로소득자 중에서 33% 한 698만 명은 이제 지금 세금 1원도 안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졌네요. 네,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책 방향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이게 더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이 있습니다. 브레이키 크리프라고 해서 세율은 가만히 놔두면 사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소득도 아무래도 좀 올라가죠. 그렇죠? 소득도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네. 사실 올라가니까 자기가 1원도 안 내는 그 상황이 닥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연말정산도 예전에야 뭐 그냥 뭐 자동으로 하면 되겠지 뭐 이랬는데 요즘은 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주변 친구들한테도 13월에 이제 월급이 아니라 너 좀 지나면 13월에 세금 한 번 더 내는 꼴도 닥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젠 좀 공부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야 막 감무로 막 했지만 이제는 너 환급 받는 게 뭐야? 더 내는 구조 나오면 너 스트레스 받을 걸? 이렇게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이하라고 흔히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월급 연봉 4천 받아서는 소득세 거의 안 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이제. 예, 요즘은 이제 많이 내게끔 조금이라도 바뀌었고. 내야 한다 이거죠, 네. 세금을. 그 구조가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급여가 올라갈수록 소득 공제가 커질수록 내가 적용받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금을 많이 줄어드는 혜택이 좀 커지는데 연봉이 커질수록. 네. 근데 이제 세액공제 쪽으로 사실 많이 구조를 바꿨었어요. 예전에 2013년도, 14년도쯤에.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변동이 좀 많이 됐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다는 것에 그게 많아요. 총급여 7천만 원 넘어가면 적용 못 받는 경우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내가 연봉 많이 받은 게 왜 갑자기 공제를 많이 못 받게 되냐. 그런 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효과에 적용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무주택자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데 급여 올라갔다고 못 받으면 이게 뭐 오히려 100만 원, 200만 원 더 손해보는 꼴 아니냐. 그 기준점이 딱 걸린 사람 억울하다. 이제 그런 것들 개편은 생각보다 좀 더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일단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나 4~5천만 원 버는데 세금 많이 떼가는데 하는데 그 세금을 아마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금들도 세금으로 인식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렇죠. 소득세가 많이 떼가지는 않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진짜 안 내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됐다가 지금은 다 조금씩 내게 된다. 맞습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연말정산 곧 해야 되는데 뭘 좀 챙겨볼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일단 이런 거 챙겨봤자 별로 세금에 이게 연말정산하는데 도움 안 된다. 안 된다 뭐 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이제 다양한 언론 나갈 때마다 사실 작가님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네. 이거 신용카드로 하면 15%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으면 30%니까 2배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찍어주세요 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려요. 이거 차이 아주 쥐꼬리만큼밖에 없어요. 이거 뭐 몇백만 원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배 차이 아니냐. 그럼 제가 그냥 지표상으로 그냥 바로 말씀드리는데 내가 연봉 3천이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쓴 사람과 그 다음에 체크카드 1,500만 원 쓴 사람 있잖아요. 막 계산법 이걸 다 떠나서 세금 차이 얼마이실 것 같냐 물어보면 그래도 뭐 몇십만 원 차이 나지 않을까요? 6만 원 차이 납니다. 6에서 7만 원 차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차피 소득 공제 구간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소득 공제라는 건 세율을 곱하기 전인데 내가 소득 공제 300만 원 받아봤자 세금 구간이 6%면 18만 원인 겁니다. 근데 그것의 디테일을 따졌는데 내가 300만 원 공제받냐 150만 원 공제받냐 차이인데 그럼 18만 원과 9만 원 차이니까 9만 원 차이다. 그러니까 아주 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에 몰입을 해서 경비를 막 돈을 더 써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매년 10월 달쯤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1월부터 9월까지 얼마 썼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총급여 따졌을 때 어차피 총급여 25%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되는데 지금 그럼 나머지 남은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미친 듯이 긁어야 진짜 막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소비를 해야 아주 조금의 소득공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한번 판단을 하시면 그거 쓸 거면 네. 그냥 이제 극단적으로 좀 좋은 케이스 중에 연금 계좌에 넣어서 투자를 해라. 네. 왜 지출을 하냐. 하다못해 이제 저축을 해서 세금을 빼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막 흥청망청 쓰시는데 저는 그 얘기부터 말씀드려요. 제발 지출에 대한 반성부터 좀 하셔라. 진짜. 저도 웬만하면 돈 안 쓰는 편인데 이거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냐. 그래 말씀. 기본적으로 연봉 3천, 4천 이런 분들은 세율 자체가 이제 낮기 때문에 예. 이런 거 같군요. 제 딸이 방학 때 해외여행 간다고 어디서 환전해서 어떤 조건으로 받으면 유리하냐고 물어봐서 어느 은행 가는 게 제일 유리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환전할 거냐 볼 때 60만 원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집 앞에서 하자. 그거랑 같군요. 네. 네, 맞습니다. 거의 그 정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높지 않은 뭐 중간 정도 중위 소득 정도의 연봉 갖고 계시는 급여 생활자에게 연말 정산할 때 진짜 주의해야 할 거. 이거는 진짜 잘 챙겨봐야 한다는 거죠. 우선은 그분이 무주택자고 예를 들어서 자취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경제적 활동을 이제 서울에서 좀 하고 있다. 서울 네, 경기권에서.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월세 세액공제만 챙기시면 됩니다. 와우. 네. 월세 세액공제는 내가 1년에 썼던 월세 금액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거기에 비율이 이제 뭐 17%, 15% 이러거든요. 소득공제죠? 세액공제. 세액공제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8.7%이기 때문에 네.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가 80만 원이었다. 그럼 네. 960 그냥 1,000만 원 계산을 네. 하면 187만 원 그냥 세금 깎아주는 거니까 이것만 딱 챙겨도 사실 연말정산 거의 그러면 연봉 4, 5천 받는 분들이 월세 80만 원 내고 했으면 이것만 잘 챙기면 끝납니다. 거의 소득세 낼 거 없겠네요. 네, 그냥 거의 100% 나와요. 그리고 이게 딱 월세 몇 달치죠? 2달치. 네. 그러면 10개월치 내가 월세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네, 요것만 챙기셔도 돼요. 솔직히 두 이제 달치 월세를 나라가 내주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챙겨도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기준이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기준 시가 뭐 4억 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데서 살면 사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네. 뭐 이런 요건 좀 있고요. 총급여도 좀 아니 월세 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금융주택 이하에 살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거의 전용 25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5평 예. 아래를. 네.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이제 84제곱미터 뭐 네, 요거니까 네. 대부분 요거 충족하시기 그럼요. 때문에 네. 예, 이거 거의 다 챙길 수 있고 요거 혜택 더 줘야 된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주말 부부를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주말 부부가 월세 낸 것도 해주겠다. 그러게 했기 때문에 요것만 잘 챙겨도. 그다음에 두 알겠습니다. 번째로 이제 뭐 네.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 좀 높으신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 계좌, 그다음에 뭐 IRSA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권합니다. ISA나 아니면 IRP나. 요거는 사실은 우리 저 이샘사님하고 요것만 갖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진짜 한 두세 시간 할 수 있는데 충분합니다. 그래도 진짜 핵심만 네. 아직도 이걸 가입하지 않고 있는 아까 지금 연금 계좌도 말씀하셨는데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나 이제 뭐 30대 중반인데 뭐 5년 10년 있다가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뭐 중위소득 정도인데 연봉 5천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뭘 얼마나 아껴 라고 말하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가. 왜냐하면 본인의 소득을 맥스치를 더 뚫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런 말 크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계속 사업에 몰입하시는 분들 제가 워낙 많이 만나니까 이분이 올해는 1억 벌지만 내년에 10억, 100억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거기 집중하셔야죠. 근데 내가 근로소득자다.
그러면 소득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걸 늘려서 미친 듯이 늘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ISA 계좌 안 만든다? 네. 만약에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이거 넣으면 돈 못 빼고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그 소비할 시간에 거기에 돈을 넣고 이런 좋은 3프로 TV 같은 데서 주식 얘기, 증권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거를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IS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우고 나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저도 청년들 막 강의하는데 많이 가는데 3년간 200만 원이라도 벌어봐라. 벌고 나서 얘기해. 너가 지수 추종이나 이런 거 사본 적이라도 있어? 하는 방법이라도 알아? 계좌라도 만들어 보고 실제 해봐야지. 머릿속으로만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200만 원 그거 얼마나 되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너 지금 월급 얼마인데 그거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얘기 좀 해. 그래야 너가 그나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더 보이고 투자에 대한 관점도 늘어나는 건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뻔한 얘기지만. 아예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은퇴 연령이 다가오니까 저희 때는 연금 절반 회사가 내줬었잖아요. 개인연금. 이율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95년 입사인데. 그런데 그걸 중간에 더 올릴 수 있게 했잖아요. 네. 입사 동기들 많이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잘난 체 아니라고 그럼 너 왜 그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그거 올리는 거 아니니?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빨리 은퇴 시간이 올 거라고는 정말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친구들 그 돈이 그게 제가 한 달에 9만 원, 회사가 9만 원 내주는 거였는데 그거 많이 얹힌 친구들은 그걸로만 한 100만 원 나올 겁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본인이 낸 돈은 진짜 10만 원, 20만 원 내고 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에 금융상품들이 너무 매력적이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온다 그 시간. 진짜로. 네. 정말 금방 오는 금방 것 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ISA 같은 비과세 이런 통장들은 정말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네, 정말 큰 돈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사실상 다른 부업으로 네.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어디 이제 택배 회사나 아니면 배달 알바 한번 뛰어보세요. 지금 이 날씨에 200 벌려면 진짜 갈아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네. 쉽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정산 여기서 네. 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길게 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네이버 참고하시고 자 망하는 자영업자분들 많이 만나시죠. 근데 요즘 다 힘들다. 그런데 이제 세무사를 만나서 돈 쓰고 세무사나 이런 세무법인에서 이 의뢰하시는 분들은 일단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자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이분들에게 가장 저는 창업 컨설팅 말해줄 수 있는 직업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적으로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무사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유사업종에 대해서 매출이나 매입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막 많이 만나세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네. 자기 수치를 과연 솔직하게 알려줄까?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하시는 분은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원가율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코엑스나 이런 창업박람회 갔다 오셔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이렇게 팜플렛 갖고 오셔서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해드리는 편이죠. 부인도 모르는 그 거대한 강남의 갈비찜 매출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게요. 어느 정도는 이제 금방 사실 테이블의 객단가나 그러니까 꼭 그 집이 아니더라고요. 네, 사실은 딱 보면 직원 수랑 병원 같은 데는요 직원 수 몇 분인지랑 평수 보면 대충 알아요. 임대료 얼마겠구나 해서 어느 네. 정도 나오겠네. 영업이익률 그러면 이 정도 나오겠는데 거의 맞아요. 프랜차이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프랜차이즈는 도시락 싸서 말리시겠어요? 이거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물론 프랜차이즈 근데 그것도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있겠죠. 우선은 다 한번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매출이나 매입을 알게 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좀 필터를 해라. 왜냐하면은 이제 뉴스도 사실 많이 나왔었고 결국은 내가 내 지식을 쌓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오픈 소스를 얻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도 사실은 잘된 사업체들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을 냈다라는 그런 기사도 네.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참 어렵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강남이니까 이 정도 매출 나오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분한테 말씀드려요. 여기 하루에 유동량 몇 명인지 아세요? 이제 그런 것들 사실 서울시에서는 그런 상업 관련된 부동산 정보가 다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매년 주거든요. 네. 그런 것도 안 찾아보시고 막 개업하신다 그러면 왜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박사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부동산 데이터적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럼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얼마고 평당 임대료가 얼마고 어느 동네가 가장 그 매출이 평당 매출이 높은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집값 같다고 집 앞에서 개업하신다고요? 와,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 진짜 많이 해보셔라. 인테리어가 평당 얼마인지 2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혀 지식이 없이 이제 빨리 좀 뛰어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시죠. 나는 뭐 될 거야. 근데 거기 행복 회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휴대폰에 네. 그럴싸한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뭐 커피숍 사장님 막 네. 거기에 너무 현혹되면은 이제 정말 오랜 SNS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오랜 시간 정말 고생하실 거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요즘 불경기예요. 진짜 불경기입니다. 왜냐면 세무사님들도 막 기장 개수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다른 전문 직군을 전 많이 접하는 편이잖아요.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회생 파산 업무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요즘 광고가 뭐가 많은지. 네이버 광고에서 저는 매일 보는 게 회생 파산 광고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사무실에 노무사님이 같이 계셔서 노무 업무를 도와주는데 요즘 문의가 진짜 많은 게 부당해고예요. 힘드니까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부당해고다 그래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는 거 정말 많습니다. 요즘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깊게 생각했으면 세무사나 변호사분들은 하시는 일이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시대 흐름을 확실히 알게 돼요. 저도 폐업 처리도 많이 네. 도움 주고 있고 근데 창업 처리도 많이 네. 도움 드리고 있는데 자영업자 중에 상담하시면서 야, 이런 사례를 봤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한 분 계세요. 중개사님이셨는데 어떤 좋은 예를 들어서 목에 있는 중개업을 인수를 받을 거냐라고 네. 은퇴하신 분에게 살금살금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딱 얘기 들으니까 쏠깃한데 매달 이 정도 돈이 꽂힌다고? 그러면 이제 뭐 별거 있겠어? 그러니까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네, 그걸 네.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라. 네, 네.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듣자마자 받으시면 바로 몇 억 날리실 것 같다.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왜요? 중개업소 뭐 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선 계약 조건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 하면 여기 이제 실장님이 있는데 실장님이랑 같이 몇 년간 또 일하게끔 도와주겠다.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이렇게 몰아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실장님이 그 다음 달 퇴사하면 망하네요. 막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당연히 나랑 그 기간 동안 존재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실장님은 근로자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계약 그렇죠. 조건이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고 이게 말 그대로 권리금만 주면 내가 그 정도의 돈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은퇴자금 바로 다 날리시는 거다.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진짜 많이 드렸고 통닭집 케이스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도 이제 민망할 정도고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도 네. 제 노무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가착취 노동자다. 말 그대로 알바 안 나오면 자기가 시간 갈아넣어서 갑자기 야간 뛰고 자고 있났는데 갑자기 오전에 안 나오면 또 가서 오전 뛰고 시급당 따져보면 가장 최악의 근로자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건데 알바가 더 가져가는 거예요. 뭐 맨날 그런 인증 그거 엑스에 올라오잖아요. 네. 나 이번 달에 170 가져갔는데 아르바이트 많이 가져간 친구 얼마 가져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로소득자로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내가 근로자 뽑으면 잘해줄 거예요. 막 이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개업하신다 그러면 근로자 뽑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로자 뽑아야 제가 하죠? 아니 절대 사무실이나 그런 당신이 생각하는 요식업이나 당신 마음대로 절대 안 돌아간다. 아니야. 요즘 무조건 돌아간다. 아니다. 제가 거의 10년 해봤는데 제 말을 들으시는 게 맞을 거다. 그리고 근로자 뽑으면 얼마 쓰실 것 같냐? 그러면 아니 연봉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600만 원이면 뭐 3,600만 쓰는 거 아니냐? 그것부터 선생님은 망하기 직전이다 지금. 대부분 30% 더 씁니다. 1.3배 써요. 근로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러면 3,600만 원이면 1년에 한 4,700 쓰셔요. 근데 그 근로자를 뽑았을 때 그 근로자가 2배 이상 돈을 벌어주지 않으면 선생님 혼자 하는 게 낫다. 안 그러면 선생님 가져가는 거 없다.
제로에 가까울 거고 뭐 하나 사건 터지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 비용 들이면 그냥 제로일 거다. 진짜 고민해봐라. 근로자 뽑는 거.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개업에 있었을 때 나는 근로자 뽑으면 급여 많이 주고 할 거야. 그러셨는데 가족들처럼 대하면서 잘할 거야. 딱 6개월 지나셨는데 세무사님 저는 이제 근로자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좀 그러셨어요. 좀 이제 이게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호되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급여도 딱 엄격하게 하시고 한 만큼만 딱 조건을 걸으셔. 바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냐. 이게 쉽지 않다. 아니 그 직원은 절대 당신을 가족같이 생각하지 않는데 왜 혼자만 가족같이 하냐. 그리고 회사는 가족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사담도 하지도 말고 그냥 일만 하세요. 장사가 잘 돼야 그것도 맞습니다. 뭐 장사 잘 되면 국간에서 그나마 그게 좀 네. 덜한데 인심 난다고. 다 자영업이 대부분 열에 여덟 아홉은 빠듯한데 빠듯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이제 고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알겠는데 제발 전화라도 해주고 안 나오는 거 제일 바라신다. 편의점 하시고 이런 분들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네. 저희도 진짜 연락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제 밑에 세무사님들 모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깔끔한 편인데 면접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새로운 직원 뽑으려 면접을 하는데 답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돼도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오면 안 오겠다 말이라도 해주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제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락을 하면 이제 수신 뭐 차단한 것 같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것들은 이제 너나 일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 하면서 직원 서너 명이어도 일단 그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일단 노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식당 하신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얘기가 주방을 대표님이 보실 거죠? 라고 말해요. 식당의 가장 메인은 주방이에요. 주방을 본인이 못 본다? 그러면 무조건 휘둘리다가 망할 거예요. 네. 요식업을 한다? 이게 입에 들어가는 거라는데 내가 주방을 못 본다? 그럼 접으셔야 돼요.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100%입니다. 처음엔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망해요. 근데 그 주방을 예를 들어서 가족이 봐준다. 그러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변수가 엄청 크다. 그래서 입이 들어가는 건 내가 주방을 못 보면 망한다. 중국 요리집 생각하시면 돼요. 주방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방장이 모든 걸 휘둘러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맛에 따라서 손님이 오냐 안 오냐 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입에 들어가는 거는 대표님이 못 본다. 그러면 접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노무 이슈 좀 말씀드리면 12월 달 초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리랜서로 자기 해달라고 해요. 근로소득자인데 네. 나를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급여 처리해달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3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사실 4대 보험 떼고 이것저것 떼면 근로자는 한 267만 원, 그다음 대표자는 한 330만 원을 써요. 네. 그 갭에서 이제 동상이몽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는 330 주는데 나는 267만 원밖에 못 받는데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 그냥 3.3%만 떼고 줘. 그럼 한 9만 원, 10만 원만 떼고 네, 주면 네. 290만 원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거를 국세청하고 전산망을 연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4대 보험 신고한 사람만 근로자를 확인했을 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소득 프리랜서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종속적으로 일했는데 3.3%만 떼고 주는 사람들 다 잡아내서 근로계약서 안 센 거 잡아내겠다. 4대 보험 떼기 하겠다. 퇴직금 안 주고 퇴직금 떼기 하겠다. 연차수당 정리하겠다.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하는 데가 의외로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은 4대 보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님들 뭐 주방 일을 봐주시는 분들이 저 4대 보험 떼지 않고 싶다. 아니 4대 보험 떼봤자 나 연봉 30만 원이 줄어드는데 나 이거 안 하겠다. 국민연금은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사업주분들이 네. 그분들이 그러게 말하면 왜냐면 사업주가 또 절반 내주잖아요. 네. 네. 또 안 할 수도 없고 사업주가 먼저 권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갑자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들이닥치면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직원한테 이제 사업주하고 직원하고 절반씩 반반씩 해갖고 해결하면 그나마라도 좋을 텐데 그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그것에 대해서 100% 먼저 사업주가 다 내야 됩니다. 일단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4대 보험이 그 모든 금액을 사업주가 다 내고 사업주 보고 너 근로자한테 알아서 받아. 이렇게 됩니다. 그게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연락 두절되죠. 네. 그 근로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나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다 받을래.
일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군데 아니 그런데 잘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가는 네. 직원이 프리랜서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참 이걸 규정대로 해야 돼. 이를 말하기가 쉽지 않. 그 비슷하게 낭패 보는 케이스 중에 엄청 하나가 많습니다. 그 실업수당 제가 받고 있어서 제 동생 이름으로 맞습니다. 주세요. 이런 거 하면 제가 자영업자한테 들어오니까 안 돼라고 말을 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럼 조건이 안 받네요. 대표님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만 일할게요. 바로 그래 버리니까 그냥 바로 나가요. 사장님이 의리야. 예. 왜냐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주방을 봐주고 있는데 4대 보험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즐거웠어 이 사장.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영업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랑 좀 이제 괴리감이 있는데 점진적인 변화는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요. 네, 제가 이제 노동정책을. 사장님이 의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장님이 갑인 세상님 선진국가 아닌 거죠. 모두가 공평하게 법과 뭐 규제도 마찬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피해를 보시는 업주분들이 계시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랑 유사한 게 이제 헬스장, 네일샵 이런 데가 많아요. 오히려 영산대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관을 28년까지 거의 한 5천 명 이상 뽑기로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느낌이에요, 노무사님 했더니 세무사님 연애 세무조사가 지금 1이라고 쳐봅시다. 이제 몇 년 지나면 이게 4배 증가된다는 얘기다. 근데 제가 진짜로 제가 아는 업체인데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 사람이 근무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육아 보조금 받는 게 부당수급 같다. 그래서 직원 1명 있는 사업체에 특사경이라고 하거든요. 특별사법경찰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 2분의 직원이 오셨대요. 그래서 자 멈추세요. 자 하드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면접하고 이제 면담하고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만 약간 핀트가 이거 내가 봤을 때 부당수급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심플해요. 거기는 검찰로 넘겨요. 왜냐면 형벌적 제재를 받으니까. 그럼 사업주님이 다 직접 가가지고 대응하다가 잘못한 벌금 때려 맞고 형벌적 제재 받아버리니까 이쪽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노동 쪽은 좀 극단적으로 세금은 거의 내면 끝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고 제가 뭐 이게 판단의 오류가 서로 있는데 그냥 세금 내겠다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라잖아요. 근데 이건 노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업주가 바빠도 직접 출두해야 돼요. 대리인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물론 이제 선의의 피해자도 있지만 내가 뭔가 그것을 그 담벼락 걷듯이 좀 아껴 보려고 또는 좀 탈법을 좀 이용하려다가 이제 그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를 당하는 경우. 근데 이 노무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위에서 들어보면 자영업자분들 들어보면 되게 선의로 맞아요. 이게 뭐 큰 문제 되겠어? 또 이 녀석이 그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지 열심히 일하고 갔는데 이러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초반에 그러게 한두 번 딱 당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그냥 딱 우리 법대로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무사님들을 쓰세요. 말 그대로. 조그만 영세한 업자여도 자 우리 노무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딱 쓰고 딱딱 해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기장 들여다보실 때 장부를 딱 들여다보실 때 어떤 업종 뭐 병우연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프랜차이즈도 있을 수 있고 중에 깜짝 놀라시는 생각보다 소득이 낮아서 생각보다 소득이 높아서 또는 생각보다 너무 불법이 많아서 깜짝 놀란 업종이 있다면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은 돈 압도적으로 많이 번다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보다 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통건물을 하는 병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뭐 정형외과나. 그럼 야 저기는 돈 쓸어 담겠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이게 경영이라는 게 어렵구나. 왜냐하면 그런 데가 진짜 이 회계 자료를 보면은 연마다 막 몇십억씩 인건비로 내고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말 그대로 이제 경영 합리화 작업이 안 돼 있었을 때는 돈을 들이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규모가 올라갈 때 인건비가 많이 쓰는데 병원이 코로나 때 간호사를 못 구했어요. 너무 희귀 인력이 되니까. 왜냐면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은 속된 말로 그때 막 코로나 막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막 뭐 그쪽에 지원을 가면 더 많은 급여를 챙겨주니까 병원에서 그 간호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 막 올라가니까
돈을 벌었는데 마이너스 막 20억, 30억 이런 경우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야, 저 정도면 돈을 뭐 쓸어 담겠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는데 뭐 김밥집이 있는데 맨날 뭐 김밥 말고 있으면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하시는데 김밥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마진율이 진짜 낮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김밥 써는 기계 막 1,000만 원에 사는 게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 혼자 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김밥집이 없어지는 이유는 김밥 가격이 5,000원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주머니를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리면은 안 팔리겠구나 해가지고 접어버리는 거예요. 김밥이 생각보다 마진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느 프랜차이즈인데 김밥집인데 거기 프랜차이즈가 여러 개였어요. 이제 이거는 당연히 위치마다 이런 것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돈을 딱 번 데가 한 군데였는데 거기 연매출이 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8천만 원은 기본 팔았어야 됐어요. 그게 2017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년 전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5억 이하 벌었다? 김밥집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다 접었어요. 그러니까 놀랄 노짜죠. 한 달에 그러니까 5천만 원 버는데. 손님 많고 엄청 장사 잘 되고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파는데 맞습니다. 돈은 안 된다. 네, 요식업은 기본 16시간 일해요. 진짜로 거의 그게 디폴트 값인 거예요. 2017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은 아마 그 원료값이 훨씬. 2배 높아졌을걸요? 네. 그때 네. 프리미엄 김밥이 4, 5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김밥이 막 4천 원씩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김밥집은 그래서 오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김밥집 없습니다. 이제. 많이 줄었네. 네, 아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김밥집 다 접고 김밥집 판다라고 한 데는 요즘 김밥이라는 걸 안 붙이고 분식이라 붙여요. 그래서 김밥도 팔고 나머지도 팔아서 그걸 메꾸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연매출이 몇억 원이 나와도 예, 쉽지 않습니다. 경비가 엄청나요. 사실 물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 진짜.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업종은 진짜 많이 번다. 아, 우리 몰랐지? 업종 많이 버는 거 뭐가 있을까? 네. 생각보다 마케팅 업체는 영업 잘하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마케팅 업체라는 게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전문직 분들 네. 개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실 마케팅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뭐 유튜브 마케팅이나 뭐 이런 이제 거대 채널도 네. 하나의 채널이지만 네. 근데 대부분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모르세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그 알고리즘을 좀 알아서 그런 것들 말씀 도움 드리는데 생각보다 그 알고리즘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다. 저한테도 막 말하세요. 야, 이런 컨텐츠 있는데 해봐라고. 아, 형님 그래도 제가 3년간 이거 했는데 저 나름 제가 기획하고 편집하고 다 해봤는데 썸네일도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하는데 아, 형님이 말한 게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형님 그러게 한 60개만 말해달라. 한두 개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형님 유튜브 하고 나서 하루 이틀만 할 거냐. 아예 관점이 다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또 많이 의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영업자분들은 그쪽을 많이 모르니까. 근데 저는 능동적 마케팅을 많이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해라. 그래야 아는 사람이 필터가 될 거다. 근데 마케팅 업체는 그러게 이제 막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은 용역이나 재화를 직접 제공하는 거는 거의 가격이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 산정이 바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 치고 올라가는 게 말 그대로 지식산업 서비스에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진짜 그런 그렇습니다. 어떤 그 고도의 서비스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선진국보다 그런 걸 뭐 돈 받아 그런 거 좀 알려주면서 그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근데 선진국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역 좀 하셨던 분들 달러 환율 때문에 네. 예, 확실히 수익이 그거야 뭐, 압도적으로 네. 높아졌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크고 작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이런 건 너무 쉽게 받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보다 본인이 사업이 빨리 성공했었을 때 당황해하세요. 좀 당황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근로소득자 때 세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업이 터지면 몇 억이나 차익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종합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9.5%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이게 부담이 딱 느껴지는 게 24 한 번 옵니다. 24%. 그 다음에 35% 세율 오면은 이제 진짜 딱 느끼세요. 어씨, 이건 진짜 못 내겠는데? 연에 막 몇 천만 원 내거든요. 그럼 내가 근로소득자 때 벌었던 급여가 6천만 원인데 내가 연에 세금을 6천을 내라고? 딱 이제 과거 매칭을 하세요. 이제 번 것도 번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메뉴판 만들 때부터 당시의 세금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업할 때부터 사실 메뉴판 만들 때부터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내는 거 생각도 해야 되고 그게 나에게 이제 종합소득세로 왔었을 때 그것까지 커버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지. 그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우선 많이 벌어보자라고 접근하셨다가 왜냐면 제가 아시는 그 이탈리안 식당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박리담회로 하다가 딱 지나고 보니까 마진율 뭐야? 이거 빼보니까 남는 것도 없네. 그리고 매출에서 이제 영향을 크니까 가격을 살짝 올리셨는데 바로 손님들이 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마진율이 낮았다면 매출이 크고 했지만 세금 낼 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너무 갈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갈렸는데 이것도 못 벌었어? 진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는 그분이 한 20억 벌었는데 자기 가져가는 게 1억도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와, 그럼 마진율 생각을 아예 못 하신 거다. 1억에 짜면 시장은 빨리 커지지만 선생님 갈리는 거에 비해서 돈도 못 가져가는 거다. 네. 정말 그런 경우 많으니까 본인이 그 경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잘못 확인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청년이나 누가 이제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올해가 딱 3일 남았지만 딱 권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청년 창업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대부분 34세까지 말하는데 네.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3일 이내 사업자 등록증만 만들어 놓으면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100%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대표적이에요.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이랑 이제 서울 인근 지역인데 이런 데는 빠져요. 여주, 이천, 경기도 광주. 뭐 당연히 다른 시도는 당연한 거고요. 이런 혜택이 좋은 게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무슨 장사를 하던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고. 법인세 안 낸단 말은 세금 한 푼도 안 낸단 말이잖아요. 근데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을 따져봐야 돼. 네. 일반적인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 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제재는 너무 세니까 당연히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주점업이나 호텔업, 숙박업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됩니다. 생각보다 안 내는 업종이 10개에서 15개밖에 없어요. 그 웬만한 업종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근데 여주에서 자전거 수리점 내고 이런 거 다 그러면 100%, 얼마를 벌더라도 다. 네, 네. 5년간 100%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올해 내에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 만드는데 임대차 계약서나 아니면 하다못해 본인의 대기 뭐 여주다. 그럼 거기서 만들면 반나절? 사업자 등록증 금방 나오죠. 법인 만들기가 어렵지. 네, 법인도 네. 이제 법무사님 통해서 하면 하루 이틀.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뭐라 바뀌냐면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이제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이라기보다는 수도권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법의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요. 그러니까 청년이 100%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으로 나가. 네, 그냥 충청도 뭐 예를 들어 뭐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데 원래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케이지만 서울 권역에 계신 분들이 충청도 가서 뭐 강원도 가서 사업자 내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법의 제도의 취지는 젊은 분들이 지역 서울 막 이렇게 복잡한 데 말고 나가서 용감하게 창업해라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정부가 그럼 돈 얼마 벌어도 세금 안 받을게.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의 활성화를 좀 꿈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일 지난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수도권으로 확장되니까. 예. 뭐 수도권 과밀역제권역 밖에서의 일부 지역도 포함은 되지만 네. 100% 감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0%, 50%뭐 이러겠는데 네. 그걸 뭐 100, 75, 50, 25로 세분화시켜서 더 네. 낮췄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게 좀 낮아지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혜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자영업 하나만 더. 답 안 하셔도 좋아요. 어떤 업종의 의사들이 돈 많이 벌어요? 의사요. 의사분들은 확실히 급여보단 비급여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요것도 말씀드리는데 24년하고 25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의료 파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보건업에 대한 개업이 늘었어요. 그래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져서 그 비급여 관련된 모든 이제 치료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피부라고 하면 피부 치료비, 피부과 뭐 가서 이제 시술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급락했어요. 경쟁이 심하니까. 치열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오, 이거 작년에 이 주사 한 번 맞는데 막 300만 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막 100만 원에 더 떨어지고. 왜냐? 경쟁이 너무 첨예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수익이 난다.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
정말 정말. 예. 근데 이제 급여 쪽은 점점 이제 건보료가 네. 재정이 사실 올해부터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가에 대해서 민감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10여 분 남았는데 상속세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세율은 그대로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상속세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의 일부 지역에 집값이 뭐 조금 좋은 데 가면 뭐 툭하면 뭐 50억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물려주려면 요즘은 또 아들을 딸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손주들에게 손자들에게 물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라는 건 사실은 그들만의 이야기였다가 점점 이게 내는 분들이 실제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연구를 했고 책을 썼기 때문에 예전에 2014년도 뭐 이때는 상속세 내는 사람 비율이 총 사망자 중에서 한 1, 2%? 네. OECD 평균이 대부분 2에서 3%예요. 근데 최근 거 데이터 말씀드리면 연에 한 35만 명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한 2만 1,000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오, 그럼 7, 8%. 거의 6에서 7%입니다.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국한하면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최근 뉴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얼추 제가 이제 과거 통계를 보면 서울은 집 한 채 있으신 분들 집 소유자의 70%는 상속세 내야 돼요. 그 정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내 정도가 상속세를 내? 네, 내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부모가 30억 앞, 뭐, 이 재산이 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주면 원래 얼마까지 공제되죠? 일단은 합법적으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네.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1,000만 원도 좀 빼다 주고 뭐 금도 한 양 손자 저 중학교 간다니까 또 하나 또 사다 주고 이렇게 야금 해서 한 10여 년 동안 물려주면 상속세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세무당국은 이거 찾아냅니까? 제 경험 그대로 말씀드리면 잡힌 경우도 있고 안 잡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한테 어차피 솔직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제 상속세를 맡길 때도 네. 말씀 안 하세요. 현금 막 몇 천만 원 뽑았는데 이거 당연히 선생님한테 줬겠죠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세관청이 밝혀내면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이런 경우가 진짜 꽤 많고요.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 주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걸리는 케이스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현금을 막 ATM에서 뽑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은 용인에 계세요. 근데 아버님 계좌가 자꾸 송파에서 뽑혀요. 카드 줬구나. 그리고 카드 네. 준 거예요. 그래서 네. ATM에서 송파에서 빠져나가는데 생활비를 아들, 딸. 네. 송파에 큰아들이 살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100만 원씩 뽑히는데 그 송파 큰아들의 며느리 이제 배우자죠. 네. 며느리에게 계속 100만 원씩 입금이 돼요, 돈이. 며느리는 가정주부인데. 이게 뭐냐. 당연히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의심할 수 남편이 부인에게. 그러니까 아버님 카드에서 뽑아서 네. 며느리 계좌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뽑은 다음에. 근데 그 계좌 시간도 5분도 안 걸려. 그러면 이제 이분 용인에서 맨날 올라와서 돈 뽑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 일이냐. 이제 그런 내역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세무당국이 어떻게 찾아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면은 약간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계좌를 매칭해 보는 걸로 있습니다. 일일이. 예. 근데 이제 그거 매칭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래 말씀드리거든요. 100만 원 이상 현금 뽑아본 거 최근에 언제 있었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해봐도 20만 원, 30만 원은 축의금 때문에 좀 뽑지만 네. 100만 현금 쓸 이상- 일이 별로 없어서. 네, 현금 네. 쓸 일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 현금 쓴 게 언제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그 정도기 맞아, 때문에 현금 차 맨날 상가집 갈 때 찾아. 그렇죠. 그때 네, 말고는 없어요. 네. 그것도 100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자녀에게 현금을 몰래 줘보자라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 뽑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질문할 때만 제가 말씀드려요. ATM에서 한 번에 돈 뽑을 때 얼마 뽑힌지 아냐? 100만 원밖에 안 뽑혀요. 그리고 하루에 얼마 뽑힌지 아냐 물어보면 그래도 몇 천만 원 뽑히지 않냐? 언제적 얘기하냐? 600만 원밖에 안 뽑힌다. 하루 600만 그래요? 원. 네. 못 뽑아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그럼 매일 가셔서 한 이틀 3일 뽑으면 옆에 경찰 아저씨가 서 있을 거다. 보이스피싱, 인출체. 네. 그러게 된다. 그러면 네. 진짜 그러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생님의 생각대로 쉽게 돌아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현금 주는 것도 생각보다 네.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 그럼 어떻게 쓰실 거예요?
매일 제육볶음 먹을 때마다 10,000원씩 쓰실 거냐? 언제 글 쓸 거냐? 쓴 것도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렇죠. 걸리니까 터무니없죠. 언젠가 그게 뭉칫돈이 되니까. 예, 최근에 그 케이스 잡힌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그런 현금 캐시를 줬는데 그걸로 골드바 사고 해외 계좌를 몰래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산의 축척이 일어났다 해서 조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 12월 초에 나왔던 조사 케이스 1번이 뭐냐면 엄카 찬스도 잡아냈어요. 어떻게 잡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대출이 많으니까 야 그러면 너 대출 너가 급여가 해서 뭐 6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6천만 원 1원도 쓰지 마. 다 모아서 대출 갚는 데 쓰고 엄마 카드 쓰고 생활비 써. 그러면 아까 연말정산 말했잖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면 이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도 1년 동안에 내가 카드가 얼마 썼는지 거기에 다 집게 돼요. 신용카드 그 소득공제란에. 근데 기존에 사실 그 정도 급여 소득자가 한 1,5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써요. 제가 하도 연말정산을 많이 하니까 통계적으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어떤 연도부터는 영원 어머님 카드 사용 내용 갑자기 막 2,3천만 원씩 늘어나. 연결 매칭해 보면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악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무당국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를 하면 뭐 과징금입니까? 여기까지 이제 추가해서 가산세 이 과세를 할 텐데 내가 썼다고 하면 이게 형사법도 아니고 이게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금액 갖고 뭐 네. 조사를 다 한다 이건 불가능해. 가능해요. 물론요. 네. 행정력이 안 돼요. 그 자녀분이 그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골드바나 너무 무리한 소비를 많이 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특히 터무니없는. 집 산 거는 정말로 딱 찾아내잖아요. 네, 그게 집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네. 대부분은 이제 집하고 연결될 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전세 보증금. 뭐 이런 어떤 사안과 연결됐었을 때 억 단위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을 파고 들어보니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네.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딱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내냐? 이렇게 잡아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위치가 다 나와요. 신용카드 내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는 뭐 반포를 사는데 자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 활동 때문에 여의도에서 산다고 네. 해볼게요. 근데 엄마 카드가 이상하게 여의도에서 했었어. 네. 아침부터 여의도, 네. 점심부터 여의도, 저녁도 여의도.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이제 너무 이제 매칭이 쉬우니까 네. 그러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따님 직장 거리 내 반경 100m, 200m 내에서 다 썼어요. 아니 그런데 골드바 예를 들어 골드바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세무당국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이걸 이제 추적해서 입증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할 거고 세무당국에서는 골드바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골드바를 지금 뭐 한 량이면 1,000만 원이에요. 아, 엄청나요. 그러니까 열량을 하나 사서 이걸 딸한테 딱 줘버렸다. 딸이 지금 당장 이걸 팔 것도 아니고 그 자기 금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10년 후에 현금화하면 이걸 어떻게 세무당국이 찾아내요? 와,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1,000억 이쪽으로 가면 결국은 세금 내는 게 맞지만 강남에 집 한 채 있다고 과연 제대로 상속세를 낼까 증여세를 낼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상속에 제가 이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서 느꼈는데 돈이 없으세요. 대부분 부동산에 집에 이미 자산 축척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네. 방금처럼 말씀드린 금도 어찌 보면 시각이 이거 같더라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금값이 거의 80%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이나 해지 상품이 아니라 야 이건 거의 투자 상품인데. 네. 근데 그거는 오래되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과연 그거를 아셨던 분들이 있었을까? 왜냐면 그럴 거면 야 빨리 너 아파트 한 채 해줄게. 그랬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시점마다 변화하는 시각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러게 올해까지 지나면은 사실상 과세관청도 다 잡아내기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또 현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걸 이제 모아두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사서 정말 줄 만큼의 현금성 유동성이 많은 사람은 많진 않더라고요. 그러겠군요. 결국은 네. 제가 경험한 상속은 그 아버님 어머님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불패니까 야 부동산 다음 거 가야 돼 다음 거 가야 돼 해서 대출 막 없는 돈 있는 돈 끌어와서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뭐 캐시를 준다 생각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돌아가실 때 돼서 서둘러서 이제 집을 팔고 증여를 해주거나 상속을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을 해주면 그건 이제 통째로 넘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네.
이제 뭐 피해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가격이 거의 픽스돼 있으니까 네. 뭐 감정 평가 받아서 최대한 낮추거나 네. 그 상황에 이제 여러 전략이 있긴 있습니다.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와병하고 있는데 그럼 나 세금 1원도 못 줄이는 거 아니냐? 네. 곧 돌아가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음. 그 상황에서도 잘못된 금융 습관이나 몇 가지만 잡아도 3개월간 알려드릴 게 상당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려놓으세요. 와병하고 네. 있으면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그때 뭐 해야지. 우리 정서에 말을 못 꺼내지. 말을 못 꺼내. 아버지가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명절 전에 네. 사실 이거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전 상속 상담이 엄청 늘어나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자녀가 갑자기 명절에서 부모님 이제 자산 나누셔야죠. 이런 순간 그 자녀는 이제 상속 재산 받는 것에서 배제가 됩니다. 왜냐면 너가 감히 내 재산을 노리냐, 너 그럴 때부터 알아봤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하는 게 자녀분이 세 분이다 그러면 명절 전에 세 분이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부모님도 이제 부동산 위주로인데 상속세 얼추 계산해도 15억이야. 야, 이거 우리 돈 없어. 그러면 어머님은 그 집에서 계속 모셔야 되는데 그럼 집 못 팔면 10억 우리 돈이 어딨냐.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돈 조금씩 모아야 된다더라. 상속세 내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재산 어떻게 가져갈지 그때 민감해져 가서 싸우지 말자. 우리 지금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 먼저 미리 나눠서 세금도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우리가 같이 하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인식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려요. 가르마 미리 좀 타놓으셔야지. 나 죽으면 알아서 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100% 싸웁니다. 왜냐하면 요즘 상속세 싸우는 게 통계가 나왔어요. 2천만 원 갖고 싸우는 게 50%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예, 소송 거는 게 소송 통계만 나온 게 2천만 원 가지고 장례식 비용도 안 되겠는데. 예. 그리고 1억 갖고 싸우는 게 81%예요. 생각보다 이거 뭐 자산가들의 얘기지 이게 아니라 상속 세금을 떠나서요. 1, 2억 가지고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얼굴도 안 봐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는 재벌들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100억만 물려줘도 안 싸우는 집 없다라고 제가 세무사께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소액 분쟁도 많다 이 말씀. 제가 딱 몇 년 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30억 있으면 싸우고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어차피 조용하다. 법정에서 보니까. 제가 그걸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요즘 그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게 동그라미를 다 하나씩 뺐어요. 3억 갖고 싸워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요. 아니 어머님이 남동생만 다 주려고 한다. 근데 네. 따님 3명이서 계속 모셨는데 이거 어떡하냐.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싸우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늦게 여쭤보네요. 워낙 재밌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특히 이제 사실은 우리 대부분 중산층들이 집 한 채 물려봤는데 뭘 좀 준비할까요? 저는 우선은 다툼부터 좀 제발 좀 안 다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에 대한 관점이니까 네. 이걸 물려받았을 때 생각보다 세액이 높다라는 걸 이 주시는 부모님도 인지를 하시고 저는 이제 지금 사실 50대 자녀분들이 이걸 본다 그러면 본인이 부모님 재산 말하는 게 터부시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본인이 말 안 하면 본인이 직무유기라고 해요. 저는 당신이 그거 지금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세금 못 내서 부모님 평생 먹은 거 날려먹으면 당신이 그 부모님 집 날린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상속세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 집은 100% 헐값에 팔려 있을 거다. 그런 관점을 제발 생각을 하고 형제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돈을 모아서 걔를 어떻게든 지켜라.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평생 어렸을 때 네. 추억이 있는 공간 아니냐. 근데 앞으로 가격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 버틸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리미리 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건강과 관련된 얘기인데 부모님의 접촉점이 자녀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서 치매 걸린 줄 몰라요. 그것도 요즘 사회적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치매머니가 지금 170조가 넘습니다. GDP 6%인데 생각보다 96%가 가족이랑 요양 직원이랑 지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이 많아요. 부모님의 형제가 연금 계좌 갖고 도망간 경우, 막 이런 거 많아요. 집사님이 3천만 원씩 빌려달래서 현금 뽑아서 주고, 계좌 관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막 몇 억 빠져나간 경우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더 미치는 건 그거 소명을 못하면 그게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네. 제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경우도 발생. 황당하지만.
30억 집이라고 시세가 그럼 과세는 공시가격으로 하나요? 아, 그러면 아파트면 유사매매나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정평가. 거의 30억으로 합니다. 네. 30억을 아들, 딸 둘에게 나눠준다고 하죠. 음. 그러면 15억, 15억. 그러면 법적으로 그냥 그대로 집 팔고 상속세 내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럼 얼마 냅니까 보통? 상속세가 그 정도면 한 8억, 취득세까지 한 8억 5천. 네. 그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기본공제하고 일괄공제 5억 원 빼고 25억 원에 이걸 대해서.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이제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딱 집만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그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택을 가져갈 때도 내가 무주택자 청약할 거야. 그럼 지분 1%라도 상속받으면 부적격자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갈 때도 내가 주택이 있냐 없냐로 지분을 51%로 가져갈 거냐 49% 가져갈 거냐 그것도 따져야 돼요. 세금을 줄이는 건 어느 정도 기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많이 못 줄이더라도 네. 앞으로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짜야 돼요. 증여가 났습니까? 상속이 났습니까? 이 재산 경우에 많으신 30억짜리라고 하면. 아파트 한 덩어리만 있으면 저는 주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는 순간 부모님의 주도권을 뺏겨요. 근데 10억짜리 2개 있고 뭐 5억짜리 2개 있다. 그러면 주세요. 이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덩어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돈의 짜지?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짤까는 건 줘도 되지만 30억 하나 있다. 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어떤 건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증여 거의 차이 안 납니까? 증여세율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상속세랑 네. 증여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가급적 늦게 또는 나 죽은 다음에 나눠주고 싶겠는데 문제는 그러더라도 미리 정리를 하자 이 말씀이시죠. 예, 미리 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50억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 증여로 미리미리 주자라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자녀가 주택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별도로 좀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자녀들이 물려받을 때,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2% 와인, 다음에 또 얘기 이거 나누겠습니다. 계속 언더스탠딩까지 가죠. 뭐 2% 들어오면 너무 오늘 재밌는데. 네. 하나만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근데 현금이 별로 없잖아요. 네, 없어요. 상속을 내려면 자녀들이 그러면 근데 집에 안 팔려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요즘 진짜로. 안 팔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밀어줘요? 안 밀어줍니다.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래도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1조각을 쪼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억이다 그러면 1억 원만 낼 수 있죠. 먼저. 네. 그거라도 어떻게든 끌어와가지고 내야 돼요. 그러면 1년 연장이 돼요. 1년마다 한 조각씩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자가 붙어요. 그것도 3.1%가. 음. 그럼 남은 10억에 대해 3.1%니까 그 다음 연도는 한 조각인 1억과 플러스 3,100만 원. 근데 그러게라도 해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금매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근데 요즘 아예 안 팔린다. 대출 규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